그 아이 제 아이입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남편이 무너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그 남자가 27 청년 앞에서 바닥을 짚으며 울고 있었죠. 오미숙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 아련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그로부터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미숙의 하루는 늘 그랬듯 고요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 강태준 대표의 자택 현관 앞에 검은 제네시스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청년은 단정하게 다린 검은 유니폼에 흰 장갑을 끼고 있었고 군더더기 없이 허리를 곧게 세운 채 현관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죠. 이름은 강민준, 27. 새로 들어온 전속 기사였습니다. 오미숙은 2층 침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첫인상은 그냥 그랬죠.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는 젊은 청년, 그게 다였습니다. 기사가 한 명 더 필요하다던 남편의 말을 떠올리며 오미숙은 커튼을 내렸습니다.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강태준은 민준이 들어온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뒤 차에서 내리는 민준에게 대뜸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운전기사한테 직접 밥을 챙기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넘게 기사를 써왔지만 이름도 제대로 못 외우던 사람이었거든요. 오미숙은 부엌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보고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 후 남편은 지하 주차장에서 꽤 오랫동안 올라오지 않았고 올라왔을 때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물어봤더니 별일 아니라고 기사한테 이것저것 당부할 게 있었다고만 했죠. 오미숙은 그 말을 그냥 넘겼습니다. 남편이 워낙 꼼꼼한 사람이라 새 직원한테 신신당부하는 건 원래 하던 일이려니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뭔가를 봤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오는 민준의 손에 두툼한 흰 봉투가 들려 있었던 겁니다. 월급날도 아니었습니다. 오미숙은 잠시 그 자리에 선 채로 봉투를 눈으로 좇았죠. 민준은 아무 표정 없이 봉투를 재킷 안쪽에 집어넣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차고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냥 속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오미숙은 남편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강태준은 평소처럼 밥을 먹었고 평소처럼 뉴스를 봤습니다. 달라진 건 없어 보였죠. 그러나 오미숙은 알았습니다. 30년을 한 집에서 산 여자의 눈은 좀처럼 속이기 어려운 법입니다. 남편의 시선이 식사 내내 딱 한 번도 자신에게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날 밤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낮에 본 민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과묵하고 눈빛이 깊고 어딘가 모르게 무게가 느껴지는 청년이었습니다. 단순한 운전기사치고는 남편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달랐죠. 마치 두려운 것처럼 아니면 미안한 것처럼. 오미숙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생각을 털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 민준의 짐 가방 옆에 놓인 낡은 지갑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순간 오미숙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멈추고 말았습니다. 지갑은 낡고 다른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군데군데 실밥이 풀려 있었고 한쪽 모서리는 색이 완전히 발해 있었죠. 오미숙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 떼는 일은
평생 해본 적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갑을 집어들고 먼지를 털어내는데 안쪽 가득한 사이로 뭔가 삐져나와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살짝 당겨보는 정도였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오미숙이 너무도 잘 아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젊은 시절의 강태준. 틀림없었습니다. 두꺼운 눈썹, 각진 턱선, 그 특유의 눈빛. 오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는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미숙은 반사적으로 지갑을 제자리에 놓고 몸을 돌렸습니다. 민준이 차고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고 오미숙은 아무렇지 않은 척 화분에 물을 주는 신용을 했습니다. 민준은 지갑을 집어들며 짧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 그 목소리에 낮고 조용한 울림이 묘하게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오미숙은 안방 화장대 앞에 앉아 남편과의 결혼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30 초반의 강태준. 사진 속 그 남자와 민준의 지갑 속 사진 속 남자가 같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미숙의 머릿속에서 말들이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결혼이 언제였더라? 민준이 27이라고 했던가. 숫자들이 뱅글뱅글 돌다가 오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뭔가 착각하는 거다. 섣불리 결론 내리는 건 내 나쁜 버릇이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화장대 서랍을 닫았죠. 그러나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사흘 뒤 오미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서재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조심스럽고 뭔가를 달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평소 사업 통화와는 결이 달랐죠. 오미숙이 귀를 기울이는 순간 남편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밥상에서도 그랬습니다. 강태준이 민준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보통의 고용주가 직원을 부르는 방식과 달랐습니다. 딱 꼬집어 설명하기 어렵지만 너무 조심스럽달까 아니면 너무 조심하다 보니 오히려 어색하달까. 오랜 세월 함께 산 여자만이 느낄 수 있는 미묘한 온도 차이였습니다. 옛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했지만 오미숙의 눈은 말이 떠나기도 전에 이미 그 낌새를 읽고 있었죠. 결정적인 건 민준의 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미숙이 현관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오미숙도 그냥 지나치려 했죠. 그런데 스치는 순간 민준의 눈과 딱 마주쳤습니다. 단 1초, 아니 그것도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오미숙은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사람의 눈,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눈빛. 어디서 봤을까? 어디서 봤더라? 그날 밤 오미숙은 뒤척이다 새벽 3시에 눈을 떴고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썹선이, 그 눈의 생김새가 남편을 닮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깨어난 오미숙은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강태준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깊이 자고 있었고 그 평온한 숨소리가 오히려 오미숙의 가슴을 긁어댔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준의 눈썹이 떠올랐습니다. 짙고 각진 그 눈썹, 옆에 누운 남자의 것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사람 얼굴이 다 비슷해 보일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미숙의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다음 날 아침 오미숙은 아무 내색 없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30년 세월이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섣불리 입을 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확인이 먼저였습니다. 강태준이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오미숙은 민준이 쓰는 기사 대기실로 내려갔습니다. 세탁물을 건넨다는 핑계였죠. 방은 작고 단출했습니다. 짐이라고는 캐리어 하나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진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오미숙은 세탁물을 거두며 천천히 방을 훑었습니다. 가방 옆에 놓인 그 지갑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마당에서 주워줬던 바로 그 지갑이었습니다. 손이 갔습니다. 잠깐만, 딱 한 번만 보자. 오미숙은 지갑을 집어들고 카드칸을 열었습니다. 사진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꺼냈습니다. 사진은 오래된 인화지 특유의 누런 빛이 돌았습니다. 젊은 강태준이 찍혀 있었고 그 옆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즈음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짧은 단발머리, 소탈한 차림새, 그리고 환하게 웃는 얼굴. 강태준도 웃고 있었습니다. 오미숙이 30년 혼인 생활에서 거의 본 적 없는 그런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을 뒤집자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태준 오빠와 수진이가. 오미숙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미숙은 사진을 지갑에 도로 밀어넣고 지갑을 제자리에 놓고 세탁물 바구니를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건 민준이 아니라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였습니다. 오미숙은 아무렇지 않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손은 바구니, 손잡이를 너무 세게 쥐고 있었고 발소리가 계단을 오르는 내내 들리지 않을 만큼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안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오미숙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숫자를 다시 세봤습니다. 민준의 나이 27. 지금으로부터 27해 전이면 그때 남편 나이는 36. 결혼한 지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오미숙의 뱃속에 지훈이가 자라고 있던 그 해였습니다. 그 사실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도 안 되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다가 오미숙은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설마, 아직 설마라는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마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강태준이 돌아왔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미숙은 밥을 떴습니다. 국을 덜었습니다. 반찬을 놓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다만 남편의 얼굴을 보는 오미숙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저 남자가 숨기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제 오미숙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밥을 떠먹는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 서러웠습니다. 수저를 내려놓는 남편의 손을 바라보다 오미숙은 속으로만 물었습니다. 당신 그 아이가 누구요? 그 주 토요일 시어머니 백금자 여사가 집에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들 내외와 점심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82살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한 노인이었습니다. 오미숙은 미역국과 갈비찜을 준비했고 강태준은 어머니를 모시러 직접 나갔습니다. 민준이 차를 몰았죠. 문제는 현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백금자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민준이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 들고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백금자의 발이 멈췄습니다. 오미숙은 앞치마를 벗으며 인사하려다 그 장면을 봤습니다. 노인의 몸이 문지방 앞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눈이 민준에게 고정된 채로 아주 잠깐, 그러나 분명하게. 강태준이 얼른 어머니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시죠. 백금자는 시선을 거두고
아들을 따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짐을 내려놓고 조용히 인사를 하고 물러났죠. 오미숙은 그 짧은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백금자가 민준을 본 그 눈빛, 그건 낯선 사람을 처음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점심 내내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백금자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밥도 조금만 먹었습니다. 강태주는 어머니 옆에서 연신 반찬을 권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오미숙은 아무 말 않고 밥을 먹으면서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살폈습니다. 이 집에서 오직 오미숙만 모르는 무언가가 저 두 사람 사이에 있다는 느낌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백금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오미숙은 설거지를 핑계로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모르는 척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백금자의 목소리.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태준아. 거기서 끊겼습니다. 오미숙이 부엌 문 쪽으로 한 발 다가서는 순간 발소리가 들리더니 대화가 뚝 멈췄습니다. 오후에 백금자를 모셔다 드리는 길도 민준이 운전했습니다. 오미숙은 대문 앞에서 배웅을 했고 차가 떠나는 걸 바라봤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백금자가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앞을 보지 않고 민준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오미숙은 차가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오미숙이 집 근처 마트에 다녀오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서는데 구석 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기둥 사이로 살짝 보이는 장면은 강태준이 민준에게 봉투를 내미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은 받지 않으려는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태준이 한 발 더 다가서며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민준은 한참 그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강태준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딱 1초, 그러나 그 손길이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오미숙은 기둥 뒤에 선 채로 숨을 참았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맞다 했습니다.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속을 안다더니 30년 된 뚜껑이 지금 눈앞에서 서서히 들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오미숙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미숙은 남편이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제대로 똑바로. 오미숙은 지하 기사 대기실로 내려갔습니다. 민주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오미숙이 문을 두드리자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사모님. 오미숙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영감이랑 무슨 사이예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가 다시 오미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준비해온 사람의 조용한 체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죠. 민주는 천천히 몸을 돌려 캐리어 안쪽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꺼낸 것은 낡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몇 장과 사진,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것을 오미숙에게 내밀었습니다. 편지는 민준의 어머니 이수진이 쓴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투병 중에 쓴 글씨였습니다. 편지에는 강태준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주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남기는 말이 있었습니다.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다. 딱 한 번만 얼굴 보고 와라. 오미숙은 편지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다 읽고 난 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강태준과 강민준. 부자관계 일치. 오미숙의 눈이 그 문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소리 없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밀려온 건 이상하게도 이 청년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키운 아이.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란 아이. 그리고 어머니의 임종 자리에서 유언 하나를 붙들고 이 집 문을 두드린 아이. 오미숙은 결과지를 내려놓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민준이 답했습니다. 반년 됐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참는데 익숙한 사람만이 저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걸 오미숙은 알았습니다. 오미숙이 방을 나와 계단을 오르는 동안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들었고 오미숙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미숙은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63살 남자가 30년 아내 앞에서 바닥을 짚으며 울었습니다. 미숙아, 나 잘못했다. 오미숙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뒤돌아섰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도 이미 어딘가에서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강태준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고 오미숙은 안방불을 끄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신혼 시절, 아이 낳던 날, 사업이 기울었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 남편 뒷바라지에 자신의 이름 석자가 사라지는 줄도 몰랐던 세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무슨 의미가 되는 건지 오미숙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넥타이는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오미숙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이 침대 끝에 걸터 앉아 한참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막히고 끊기고 다시 이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수진을 만난 건 결혼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고 한동안 가깝게 지냈습니다. 오미숙이 지훈이를 임신하고 입덧이 심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강태준은 그때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지금도 변명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이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강태준은 아이를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연락도 끊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민준의 존재를 안 건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이수진이 투병 중에 지인을 통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아들이라고, 다른 건 바라지 않고 아이가 살아가는데 조금만 도움을 달라고. 강태준은 그 편지를 받고 며칠을 잠을 못 잤다고 했습니다. 돈을 보냈습니다. 이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이수진이 세상을 떴습니다. 봄이 됐을 때 민준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강태준의 회사 앞에 조용히 아무 요구 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언대로 얼굴만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강태준은 그 순간을 설명하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처음 마주한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도망쳐 살았는지가 한꺼번에 느껴졌다고. 그래서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운전기사 자리를 만든 건 강태준이었습니다. 들키는 게 두려우면서도 이대로 보내는 건 더 두려웠습니다. 오미숙은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 말하고 나서 고개를 들었을 때 오미숙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 마당에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가지 끝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오미숙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죄가 없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속에 오미숙이 얼마나 많은 것을 삼켰는지 이 집에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민준의 묵도 함께 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릇을 들고 기사 대기실 앞에 서는데 문 너머에서 민준이 전화를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미숙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없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미숙은 그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자신만 몰랐던 한 가지가 더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날 오후 시어머니 백금자에게서 듣게 됩니다. 그날 오후 오미숙은 직접 시어머니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명절마다 손이 트도록 전을 부치고 한 번도 말대꾸 한 적 없던 그 며느리가 처음으로 약속도 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백금자는 놀란 기색 없이 오미숙을 들였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끓이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백금자가 먼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 알았구나.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금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처음 나타난 건 봄이었습니다. 강태준 회사 앞이 아니라 백금자의 집 앞이었습니다. 태준이를 찾아왔다고, 어머니 유언을 전하러 왔다고. 백금자는 그 청년을 처음 보는 순간 알았다고 했습니다. 눈매가, 입술선이 젊은 시절 강태준의 판박이었으니까요. 안으로 들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수진의 임종 이야기를, 민준이 혼자 어머니를 간호하던 이야기를,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그 말을. 백금자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일이 부끄럽고 이수진이 가엾고 그 아이가 너무 딱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 청년을 기사로 써라. 내 말이다. 딱 이 한마디를 했다고요. 강태준은 처음엔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말을 이긴 적이 없던 남자였습니다. 결국 따랐습니다. 오미숙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준을 이 집안으로 들인 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인이었습니다. 80평생 집안의 체면과 비밀을 동시에 지켜온 이 노인이 아들 대신 결단을 내린 겁니다. 백금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미안하다. 알면서 입을 닫고 있었으니. 오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운함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이 노인이 평생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삼켜왔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이 시끄러웠습니다. 강지훈이었습니다. 31살 회사 전무, 이 집 외아들. 누군가에게 들었는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기꾼이라고, 당장 나가라고, 우리 가족이 호구냐고. 민준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지훈의 분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오미숙이 현관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그만해라. 지훈이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도 알아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요? 오미숙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안다. 지훈이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미숙이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소리 질러야 할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태준이 서재 문을 열고 나오다 아내의 눈과 마주쳤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미숙은 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미숙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분노는 이미 어느 지점에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남은 건 질문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무엇을 원하는가? 저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30년을 버텨온 여자의 심지는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심지로 지켜온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다시 물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미숙은 강태준을 불러 앉혔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원한다면 이 집을 나갈 이유가 없다. 다만 지훈이한테는 내가 직접 말해라. 그리고 그 아이 앞으로 살아갈 기반은 내가 책임져라. 딱 3가지였습니다. 강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오미숙은 더 봐주지 않았습니다. 다 용서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짐을 지는 일만큼은 맡겠다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오미숙은 민준을 불렀습니다. 거실이 아니라 부엌 식탁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뒤 2사람만 남은 자리였죠. 민준은 의자를 빼고 앉으면서도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미숙은 미리 준비해둔 작은 흰 봉투를 식탁 위에 밀었습니다. 민준이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미숙이 답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이 집 근처 원룸이다. 운전기사로 계속 있을 필요 없다. 민준이 봉투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그 단단하고 조용하던 눈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미숙은 그 눈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유언 다 지켰으면 이제 내 인생 살아라. 민준의 입술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러다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오미숙은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마당에 매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너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사는 거야. 그게 다였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봉투를 집었습니다. 2손으로.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깊었습니다. 강지훈은 한 달이 지나도록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직접 아들 방 문을 두드리고 무릎을 꿇고 내가 화낼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날 밤 이후로는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이 집에서 가장 죄 없는 사람이 가장 조용히 살아야 하는 일만큼은
오미숙이 막았습니다. 민주는 그 봄에 이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는 날 아침 오미숙은 밥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별것 없는 밥상이었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다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미숙은 그릇을 치우면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현관에서 짐을 들고 나가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오미숙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내 어머니가 혼자 키운 아이니까 잘 살 수 있을 거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미숙은 부엌 창가에 서서 마당의 매화를 바라봤습니다. 꽃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봄을 여러 번 넘긴 사람은 압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여자가 오늘 지킨 건 남편도 아니었고 체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죄 없이 태어나 죄 없이 살아온 한 사람. 오미숙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랫동안 무거웠던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